이번 주는 나라의 앞날을 가름할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인선 등 굵직한 사안들이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담에 앞서 잠시 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검찰이 통보한 데드라인으로 정한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 대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 의원님, 예상했던 일이긴 한데 어떤 의미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 갈수록 그 촛불의 규모가 커지듯이 그거 비례해서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입지가 좁아들고 있다. 진퇴양난에 이 국민에서 계속 몰리고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듭니다. 내일까지 어쨌든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검찰에서 통보를 했는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걸 묵살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 그렇다고 지금 뭐 발표도 했지만은 청와대가 그 검찰 수사 거부한 걸 다시 또 이제 뒤집어 받기도 그렇고, 또 곧 이제 특검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또 국조까지 있기 때문에 삼중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곤란한 입장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했는데 내용은 수사 못 받겠다 이거여서 그 역시 또 국민의 또 뭐 마음을 한 부분 또 이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해도 비난받고 안 해도 비난받고 이런 뭐 그 국면으로 자꾸 이제 청와대 입장이 몰리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그 뭐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영하 그 변호사가 그 수사 거부 이유를 밝히면서 전국 수습 방안을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청와대가 뭐 획기적인 무슨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왜냐하면 탄핵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탄핵 발의되면은 탄핵이 그 의결 들어가기 전에 뭔가 또 대통령이 직접 의사 표명이 있을 거라고 그런 저 전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전망도 조금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자꾸 대면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 자꾸 수사 내용을 좀 흘리면서 자꾸 이렇게 좀 부채질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압박을 상당히 가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10초만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에 있는 그 녹음 파일만 들으면 10분만 들으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또 10분 그 10초 그래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 흘러놓은 이야기는 10분을 들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 뭐 그런 그 자주 섞인 반응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 이야기들은 결국 검찰이 지금 이제 이 검찰 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찰이 과연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길래 이제 와서 지금 이제 대통령의 상당히 지금 이 권한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도 그렇게 보기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조금 이렇게 검찰의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고 한다면, 과연 진짜 검찰이 지금 정호성 비서관의 그 휴대폰에 있는 녹취록이 진짜 심각한 내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촛불 민심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버티게 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의 우회적 압박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말에 이제 검찰이 이제 이번 국정농단에 이제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차은택 씨를 기소를 했는데 역시나 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사실은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지금 청와대 측에서 내일 지금 조사를 거부하면서 지난번처럼 뭐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누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차은택 씨나 송승각 씨의 그 공소장 내용에 대통령이 역시 이 모든 범죄를 지휘하는 그런 형국이 지금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영하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것이 아니라고 오리발식 해명을 했다가는 오히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그냥 애초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검찰 조사는 안 받고 특검 가서 한꺼번에 모든 걸 받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이 보실 때는 박 대통령을 사실은 이번 차은택 씨의 일에 공모했다고 검찰은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안을 보시는지요? 드러난 사실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규정할 만하고, 공소장에도
대통령의 지시로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들어가고 대통령과 공모해서라는 표현이 또 이제 한 번 들어가고 차은택 씨만 해도 그렇고 이제 나머지 최순실 씨 부분, 안종범 수석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참 참담한 일입니다. 저렇게 평범한 뭐 저 광고계 종사자가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엮인다는 거는 참 국정이 참 잘못돼도 파탄돼도 얼마나 참 잘못됐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저께 지난번에 이제 유영아 대변인이 그런 검찰 조사 결과를 갖다가 뭐 상상 추측, 사상 누각이라고 그랬다가 엄청난 역풍을 받아놓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 그 차재원 교수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호성 비서관의 그 녹취 파일을 지금은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 대통령하고 이제 밀당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말처럼 뭐 10초만 들으면은 촛불이 횃불로 되고 뭐 10분 들으면은 나라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그런 정도면은 그 검사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검사들이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뭘 잘했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고 지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검사들만 그거 다 알고 있고 국민들은 모르고 검사들이 그걸 갖다 대통령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라면은 국민에게 알려야 되고 국민이 알 권리가 검사보다도 국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이 시작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러한 것인가 국민들이 된다. 듣고서 판단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횃불 얘기는 사실 이제 공식 입장은 아니고 기자가 이제 취재했다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차은택 씨의 변호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배경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순실 씨가 지시해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라고 밝히면서 파장 일고 있습니다. 박지원 추미애 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김 실장은 이제 최순실의 만남을 부인하고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률 미꾸라지이자 형량 계산기 김기춘 실장이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밝혀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기춘, 우병우, 신동빈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김기춘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김종 전 차관에 이어 차은택도 최순실의 소개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을 몰랐다며 자괴감이 들 정도라 하는 거짓말을 넘은 기억 상실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한 통속이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각 구속 수사하십시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김기춘 전 실장, 최순실 씨와의 만남을 부인하고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끌고 가고 있다. 추미애 대표, 김기춘 실장의 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차 교수님, 김기춘 전 실장 대통령 지시로 만난 것이다.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지금 최순실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본인도 지금 이제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이 지금 그 범미꾸라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오늘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적석 형량 계산기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이 발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내가 자칫 이 지금 이제 최순실 씨의 공모자로 엮일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지금 비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김기춘 실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공간에서 자신이 이 차은택 씨를 만난 건 맞지만 차은택 씨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와 김종 차관은 없었다. 단둘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그러면 정성근 당시 후보자와 김종 차관을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그렇겠죠.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김종 전 차관이 뭐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지금 현재 그 최순실을 만난 이유가 지금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최순실 딸 정유라를 잘 또 받아. 어떻게 잘 그 뭐 돌봐달라. 도와주는가 했는가.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이 자신의 지시를 해서 잘 돌봐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김기춘 실장은 뭐 지금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김기춘 실장을 지금 포위해놓은 거물 일 코가 그전에는 좀 성걸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점점 코가 좁아들면서 점점 제어오는 그런 형국인데 김기춘 실장이 과연 지금 지금 검찰 수사는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아마 김기춘 실장이 어떻게 보면 주요 혐의자로 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 수사의 칼날이 아주 매섭게 지금 이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생각입니다. 국정조사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예.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에서는 벼르고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비서실장 재직 때 이런 유사한 의혹들이 조금씩 제기될 때마다 실장한테 물었는데 거의 전면 부인을 했었거든요. 뭐 7시간 그 문제도 뭐 전혀 모른다고 모른다. 이야기했고 뭐 대통령 계신 곳은 어디나 뭐 집무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의혹을 남깁니다. 사실 나는 알지만 얘기할 그 수 사람 없다? 만난 적 없다라든가 뭐 통화한 적 없다라든가 무슨 뭐 어떤 거 일을 의논한 적 없다라든가 뭐 간접적으로라도 서로 연결되는 거 없다라든가 뭐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솔직하지. 너무 이렇게 벽을 좀 세게 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분이 그 아시겠지만은 검찰총장 법무장관 하실 때 별명이 미스터 법대로 미스터 법치주의였는데 지금 상황이 점점 이제 검찰 수사 또 특검 수사까지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국회에서 최소한의 진실을 알려주고 또 그래서 그 진실을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이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에 네. 대해서 지금 국회나 민심이 이런 게 그 분노하고 격앙돼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분이 모른다고 하기에는 또 어떤 위치가. 측면도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도 있었지만은 옛날에 그 정윤회 문건 났을 때 그걸 묻은 정윤회 문건 안에 사실은 문건 사건 안에 최순실 씨 이야기도 다 있었다고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걸 그 당시 이제 비서관이었던 우병우 비서관과 김 실장이 덮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네네. 다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더 올라가면은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중앙정보부 있을 때 최태민 씨 그 사건 사건을, 조사할 때 네. 그 이제 관계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최순실이고 뭐 다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은밀한 부분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전 많다고 보는 대통령이 거죠. 가장 믿었던 비서실장인데 사실 예. 지금 책임을 대통령에게 좀 이렇게 돌리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예. 모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거는 좀 저 우리 김 실장님 그 답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예. 실장님이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대통령을 정말 깍듯하게 연세 차이가 벌써 뭐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깍듯하게 받들고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이야기할 때 대통령께서 뭐 어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윗분이 윗선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왕조적으로 섬기셨는데 그런 충성심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책임질 거 책임지고 네. 하는 것이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라고 봐야죠. 네, 앞으로 특검,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으니 정말 진상이 좀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차은택 씨,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 이야기됐는데 그동안 우수석 최순실 씨의 배경으로 발탁됐다라는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차은택 씨 변호인이 사실 이 사실을 어제 밝히기 전에 일부 언론에서 사실 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도가 이제 썰로만 앉아 나돌아다녔었는데 직접 거기 골프에 같이 쳤던 이 한 명의 당사자인 차은택 씨 입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게 완전 지금 진실로 완전 밝혀진 거죠. 근데 지금 골프 친 시점 자체가 보면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되고 난 뒤 직후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골프장에서 했느냐?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의 장모가 소유. 소유의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최순실 씨를 불렀을까? 그럼 최순실 씨를 통해서 자신의 사위의 청와대 입성을 부탁을 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진 데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 사실 그런 그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말이죠. 또 지금 보도를 보면 그날 골프를 끝나고 난 뒤에 최순실 씨가 같이 따로. 라운딩을 했던 따로 그 차은택 씨만 불러서 3명이 있는 자리에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에게
차은택 씨를 소개하면서 문화 분야에 큰 일을 할 사람이니까 잘 좀 도와드리라니까 여부가 있느냐 잘 도와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종의 give and take. 내가 이번에는 당신의 사위를 도와줬으니 내가 지금 믿고 지금 이제 부리는 차은택 씨를 당신의 입장에서 좀 도와라.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이하여대 교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하여대 교수라는 부분은 그 지금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또 이하여대 거액을 기부를 한 또 그런 고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부 주고받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위를 도와주고 사위의 청와대 입성을 도와주고 차은택 씨는 또 뒷배를 좀 해준과 동시에 자신의 딸 정유라의 입학까지도 같이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었냐. 그 소위 말해서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다시 우병우 수석으로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최순실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입수했을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민정의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덮어준 거 아니냐. 직무유기냐. 직무유기의 가능성이 여기서 바로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골프 회동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거죠. 상당히 뭐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참 사안사안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제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탄핵 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도 할 수 있다, 입장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 의원님, 예. 사실 뭐 자칫 잘못된 담화를 낼 경우에 역풍도 우려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죠? 가능할까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거기도 이제 결국은 이어지는데 탄핵 그 의결을 앞두고서 또 아무 입장 표명이 없어도 지난 주말에 그 200만 촛불 그 민심을 청와대가 묵살하고 깔아 뭉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그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뭐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뭐 검찰 수사 발표도 난 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탄핵 그 소추안도 나올 텐데 탄핵 소추안에 다 죄상이 다 나오는데 그거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도 또 역풍 불어서 오히려 탄핵 의결 그 정족수를 더 찬성 표수를 더 올려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감점 안 해도 감점. 네.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 가결 하루 앞두고 나 사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구민주당까지 우 몰려가가지고 그냥 탄핵이 엄청 큰 표로 이제 가결된 적이 있는데 그런 악몽이 우려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기대한다면은 탄핵 앞두고 즉시 하야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회 원로들이 이제 그 건의한 것처럼 시한을 두고 언제까지는 내가 하야하겠다라고 하든지 최소한 그게 아니면은 내 임기에는 집착하지 않겠다,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표현이라도 들어간다면 의미가 있겠지만은 나머지는 해도 욕 듣고 안 해도 욕 듣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종전의 이야기를 반복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만 될 수 있다 그런 예. 분석이신데 예. 어제 각계 원로들의 고언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당을 국민 여러분 앞에 그야말로 참 환골탈출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의지가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을 잘 물색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구분 없는 국가 원로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무겁게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4월이라는 시간을 못 박아서 하야하시겠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덧붙을 것은 사법 처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원로들의 무거운 지적, 고언 무겁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일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 처리는 피할 수 없다고 꼭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과연 박 대통령 이런 여러 절차들을 특검, 탄핵 앞두고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3차 담화에서 본인이 어떠한 이야기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지금 이제 퇴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알맹이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차 담화를 사실 지금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어제 다행히 그 여야를 초월해서 이 우리나라를 국가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원로들이 지금 이제 내년 4월까지 이게 소위 자진하야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 부분을 언급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본인이 지금 버틴다고 하더라도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탄핵안이 어차피 가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결될 표결에 들어가죠. 예, 표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결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면 어차피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으로 해서 물러나기보다는 네.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국민의 뜻을 그래도 마지막에 받아들여서 제가 물러나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여러 혼란이 있으니 그래 지금 이제 질서 있는 퇴진 나름대로 정치적인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면서 네. 그렇게 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습관신문에 그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네. 청와대 참모들이 개헌을 고려로 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 이야기도 뭐 일견 저는 뭐 타당한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과연 결국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본인의 지금 임기를 단축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런 결심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래 높아 보이지 않네요. 높아 보이지 않는다. 높아 보이지 않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진짜 이 자신들이 직을 걸고 진짜 진언을 한다면 저는 뭐 막판에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예.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온 국민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탄핵식에 착각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이르면 2일 표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우상호 대표,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의 가결이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에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완성도 높은 소추안의 준비 그리고 가결 정족수의 확보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준비됐다고 판단되면 2일 날이라도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며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9일 날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 협의 없이 탄핵 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일부 탄핵을 주도하는 시국회의 주도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달 안에 시국회의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해체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 결단을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에게 부역자라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탄핵을 주도하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탄핵소추안에 대한 완성도 높은 준비, 가결 정족수 확보되면 즉시 탄핵 의결 들어가겠다.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 여야 협의 없는 탄핵 일정, 야당에 밀어붙이는 행태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조 의원님, 예. 일단 탄핵 시계가 제깍제깍 움직이고 있는데 예. 여야 또 여당 내에서의 또 친박계 비박계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현 예. 상황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친박계는 당연히 탄핵 반대고 탄핵 주도하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뭐 징계할 듯이 이제 경고 뭐 출당이라도 할 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탄핵 소추안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검찰의 공소장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소추안이 제대로 이제 내용이 구성돼 가지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드는 게 또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정족수 확보하는 것, 그 탄핵 가결 정족수 확보하는 건데 저기 민주당에서는 한 2일쯤 원래 이야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당 내에 찬성 의결 저기 참여할 의원들 숫자를 확인하고 확보하는 것이 또 절대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한 40명 정도 확보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좀 더 늘어나고 50명, 60명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이제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그게 안정권이 됐을 때 아마 이제 의결을 하려고 이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주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여당 비주류는 야당에서 이제 주도하기 때문에 탄핵을 주도하기 때문에 협조하고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날짜는 기왕이면 9일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뭐 고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이제 한 50명, 60명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저께 이제 100만, 200만 촛불, 거기다 어제 또 그 사회 원로들, 사회 원로들의 한 분이 사실은 국무총리 지낸 분들이고 국회의장 지낸 분들이고 대한민국 서열의 넘버 2, 넘버 3를 지낸 분들이고 또 뭐 또 각 당의 이제 당 대표했던 분들, 또 국정원장 이런 분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여론은 사실은 굉장히 묵직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것까지 받아들여서 조금 더 그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주류는 좀 더 시간을 9일까지도 보자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일, 9일 약간 조금씩 이렇게 찬반 양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2일날 가결만 할 수 있다면 아마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정치적 명분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1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박안철 헌재소장 네. 그리고 또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이정미 재판관 이 두 분이 사퇴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관의 그 임기 만료되기 전에 탄핵안을 빨리 가결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2일 날은 지금 이제 중요한 이제 또 그 현안 중에 하나인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여야 간 지금 입장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9일까지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네. 야당의 생각일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저는 2일이냐 9일이냐의 그런 이 시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이번 네. 탄핵안의 지금 표결에 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친박 지도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유투표가 아니라 지금 아예 우리는 들어가지 말자. 본회의장 들어가지 말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장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이 자유투표를 임하게 되면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누구나 그 안에 그렇죠. 기표소 안에서 누가 어떻게 찍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러면 본회의장 들어가지 말자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를 들면 중립적인 중도 성향의 이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네. 본회의장 들어가는 것 자체가 탄핵에 찬성하는 걸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주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네.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관철되느냐 서로의 주장이 이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친박 지도부가 강력하게 우리는 탄핵을 반대하기 때문에 탄핵에 아예 우리가 응하지 말자, 들어가지 말자, 집단 보이콧으로 나갔을 때 과연 이 중립지대에 놓여 있는 의원들이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런 예를 들어 선택지가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 뭐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의 선택지를 받았다. 네.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비박계는 뭐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중립지대에 네. 있는 의원들 또는 친박으로 분류되지만 좀 느슨한 친박 이런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하는 건데 그래도 아마 들어가는 의원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어가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탄핵 반대라는 걸 갖다가 천명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되면은 뭐 국민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탄핵 반대 의원으로 딱 낙인이 찍혀버려서 앞으로 정치 활동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라서 근데 들어갔다고 해서 꼭 탄핵을 찬성했다고도 볼 수 없고 반대했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기권할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 들어가면 확실하게 탄핵으로 반대로 찍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시도 자체가 이게 굉장히 비민주적인 데다가 탄핵을 이제 반대하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집단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예, 친박이 그래 시도하더라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오늘 새누리당 6인 중진협의체가 이른바 비주류가 추천하는 비대위원장 3명을 추천을 해서 그중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라는 어떤 협의안을 만들어냈는데 약간 또 친박계하고도 약간의 온도 차이 있는 것 같은데 원유철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첫 번째, 6인 비상중진협의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은 비주류가 추천하는 3인 중에서 6인 중진협의회 합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친다. 다음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에 관하여 전권을 갖는다. 비대위 구성은 국민들과 당내 의견을 골고루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당대표를 하면서 최순실의 사건, 정윤회 사건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알면서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태민 일가의 일을 전혀 아니라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는 3인방의 눈치를 본 의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청산해야 되겠습니까?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자제해 왔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 비주류가 추천하는 3인 중에서 6인의 협의를 거쳐 의총에 최종 추진한다. 비대위 구성에 전권을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원진 최고위원 누가 누구를 청산하느냐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조 의원님, 예. 이번 수습안, 이번 합의안에 어떤 새누리당의 내분 갈등을 좀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것도 결국은 민심이 판단할 부분인데 결국은 그 6인 중진 협의체 자체가 친박 비박이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들은 새누리당 전체를 지금 사실은 못마땅해하고 그중에 친박은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청산 대상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그 이제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제 그 비대위를 구성을 한다. 물론 비대위가 정권을 갖는다는 거는 뭐 그건 그 혁신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만은 그렇죠. 그 외에 이제 그 한 3명을 추천, 그 비박 친박이 합해서 3명을 추천하고 그걸 의총에서 이제 추인하고 해서 뽑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그 이런 형태의 친박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청산의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친박이 참여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에 민심이 동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비대위가 구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비상시국위원회에서도 일단 비주류, 비박에서도 이걸 이제 먼저 인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의총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비대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된다. 전체 의원들이 선출을 해야 된다.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당 대표나 비상시국위원회 당 대표이기 그렇죠. 때문에 전당대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에 준하는 광범위한 당원들의 의사가 표현돼야 된다 해서 선출해야 된다. 의원들 아니면 당협위원장까지 참여해서 선출해야 된다는 의견도 이제 비상시국위원회 비주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받아들여질 건가가 문제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비대위가 되더라도 이 비대위가 핵심 비대위가 될 거냐 아니면 당을 대충 이렇게 관리해서 이게 안고 가는 관리형이 될 거냐 또 그 진짜 이게 먼저 비박도 책임이 있지만은 비박 중심의 이런 혁신적인 비대위로 가느냐 아니면 섞어서 가느냐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에 따라서 이 합의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이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합의는 했지만 남은 동의 절차가 간단치가 않다 이런 지적인데 친박 쪽에서는 차라리 이혼한 다음에 냉각기를 갖자 조원진 최고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친박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법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모든 걸 지금 내려놓으면 자신의 정치적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립무원에 빠져서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다. 그렇다면 본인들도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그러면 갈라서자. 갈라서서 지금 이제 탄핵 뭐 당신은 탄핵하고 우리는 탄핵을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뭐 만나는 그런 길을 택하자는 식으로 해서 자신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에 해가 될 수 있는 일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지금 이제 6인 중진 협의체에서 비대위 구성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김무성 대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바로 일축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우리 지금 그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부역자냐? 자신은 그 지금 그때 주요 당직에 계셨던 분들의 이 주요 발언들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지금 공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6인 중진 협의체에 지금 비박뿐만 아니라 또 친박의 그 중진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주요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이긴 합니다만은 이 비대위가 사실은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 표결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가야지 머뭇거리다가 탄핵 때 사실 친박과 비박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 그때는 비대위도 사실은 그때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의 하나의 또 촉매제가 되는 게 이제 개헌 문제일 터인데 문재인 전 대표하고 또 이른바 개헌파의 공방이 가열되는 것 같아요. 차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개헌 국면을 호도하는 정략적 의도다라고 선을 긋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지금 이제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민심을 부합하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제 개헌이라는 부분이 불거질 경우에는 일종의 정치권이 대통령 퇴진 이후에 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제밥에 눈이 어두운
일종의 나나묻기 내지는 그런 식의 행태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물타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강하게 반발합니다만은 그러나 제 생각에는 박근혜 퇴진하든 안 하든 어차피 탄핵은 지금 절차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저는 급속도로 대선 결국은 전국으로. 대선 전국이 아니고 개헌 전국으로. 개헌 전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태가 지금 87년 이후에 87년 체제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최악의 케이스 아닙니까? 예. 최악의 케이스인데 여기에 대한 해법을 어떤 식으로 정치권 내놔야 되거든요. 그걸 마냥 문재인 전 대표가 이건 아니다고 손살을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탈당파 일각에서는 좀 개헌론을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 이제 그 차 교수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하야의 민심에 촛불의 민심이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야가 이제 대통령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그 촛불이 그냥 여기서 그냥 다 해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혁명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혁명적 수준에 있었던 민심. 그 다음에 저는 검찰 개혁 쪽으로 몰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검찰 쪽으로 몰려가고 그다음에 예의도 쪽으로 몰려갈 겁니다. 정치 혁명을 하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체제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개헌 논의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뭐 정권을 거의 다 먹은 듯도 하지만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내후외환이에요. 안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네. 밖에서는 혹시라도 문재인 싫어하는 반문 세력들이 나가고 네. 또 새누리당의 비박들이 나가서. 또 지금 나와 있는 그 국민의당 세력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 친박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 중도적인 정권 만들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래 되면 이게 거대 세력이 돼버립니다. 친박도 친문도 소수 세력이 돼버립니다. 이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을 거의 잡았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악몽이죠. 최악의 상황인데 그 고리가 개헌이기 때문에 개헌을 어떻게든지 깨부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개헌이 이 최순실 사태 물타기다. 물타기 수가 없죠. 개헌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대통령 책임져야 되고 친박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 새누리당 책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당 내에 비박 세력이라 하더라도 예.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건데 예. 다 그냥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책임은 결국 국민들이 묻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묻는 거니까. 비박은 뭐 사법 처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묻는 건 지금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 민심이 네. 새누리당 전체가 이게 공범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한패다. 너희들도 똑같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민심의 정치적 심판을 지금도 받고 있고 그건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계속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여하고 욕 듣고 하면서도 보수를 혁신해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거지 책임이 없다, 책임을 피하겠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 국면에서 당을 뛰쳐나가는 것이 책임을 모면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뛰쳐나오고 싶어도 못 뛰쳐나가고 여기 있으면서 욕 들을 거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미 그런 정치적 심판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아니죠. 아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의 한 지점이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20%대에서 좀 박스권에 gat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탈출구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부분이 넘어가고 나면 어차피 지금 이제 제도적 해결 부분이 이제 지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물론 지금 이제 기존의 다른 후보들에게 갔던 표들이 이 지금 이제 정치적 반사의 이익으로 문재인 전 대표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수권 세력인지 대한 세력인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도층에 몰려 있는 거, 부동층에 몰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 국면을 그러면 지금 이제 제도의 개선, 그것이 개헌이든 어쨌든 간에 그걸 스스로가 문고를 틀고 주체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마 전략적으로 지금 판단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고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자신이 오히려 지금 거부를 하면 이 계획의 물결에 자신이 휩쓸려 갈 수가 있는 거고 차라리 이 계획의 물꼬를 본인 스스로 열어서 그 물꼬를 타고 자신이 선도해 나가는 방법도 하나 차 교수님이 있는데 고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휩쓸려 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물꼬를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이냐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이 뭔지를 아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 생각을 네.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정치판의 판 자체가 이제 뒤틀리고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올 텐데 어떻게 예.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집권을 꿈꾼다면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는 눈앞에 하고 어른거리는 저 청와대 제왕적 자리,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욕하면서도 대통령 보고 내려오라고까지 하면서도 자기는 또 그 자리 가고 싶어하는, 또 그 세력은 그 자리 가고 싶어하는 그 욕심, 네. 그리고 그 패권주의, 우리가 잡아가지고 세상을 우리 뜻대로 완전히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패권주의 때문에 네. 거기에 이게 마음이 평정을 잃어가지고 당도 계속 헛발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도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새누리당이 야당에 대한 수권 정당의 그 신뢰가 떨어지고 문재인 네. 후보에 대한 또 신뢰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저 제왕적 자리는 안 간다. 난 대통령병 환자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절 권력도 내려놓고 또 분권 개헌도 해야 되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친노 패권, 친문 패권이 아니라 다 같이 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선을 참여하겠다. 그걸 위해서 뭐 그 탄핵 과정도 정말 그 나라를 위한 차원에서 해야 되고 집권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도 개헌 문제도 그렇게 접근할 때 문재인 후보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두 봅니다. 분의 요점은 결국은 권력의 분점이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국정교과서가 또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진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정치권 현안 자세히 분석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